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의 정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와 선제적 규제 개선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간단히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주로 입법과 관련된 작업이나 아니면 법제도 연구와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다룰 이제 메타버스 주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허은하 의원안이라고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이 됐는데요. 그 법안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ICT와 관련된 메타버스나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큰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메타버스가 부상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메타버스가 기대받는 어떤 산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런 특징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메타버스 산업 혹은 메타버스 경제라고 하는 좀 더 큰 개념의 부흥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이제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에 관한 법안들이 현재 이제 통합 대안을 마련하고 또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규제 개선 과제. 현재 정부에서 아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3월 1일 날짜인데요. 3월 2일 날 아마 발표가 될 텐데,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 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아서 해당 안건들을 만들었는데, 그 규제 개선 안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타버스의 부상 배경 및 산업 현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때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어떤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공간적 개념이 사실은 부각이 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부분들. 예전에도 사실은 가상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활용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싸이월드라든가 아니면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 전과는 다르게 이런 3D 기술이나 아니면은 통신 기술 그리고 VR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과 가까운 그런 가상 세계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은 메타버스가 좀 부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아바타라든가 가상화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욕망, 그것을 이제 가상공간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자유공간 혹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생태계가 오픈 생태계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의 특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VR, AR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웹상에서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만나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면 적어도 양방향 소통이고 내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의 세계는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세계를 좀 더 투영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VR, AR이 MR, XR로 좀 확장돼 나가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개념인데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의 개념, 그리고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개념이 합성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과 연계된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사실 92년도에 발표한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그런 소설에서 등장을 처음 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HMD 디바이스를 쓰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글하고 이어폰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시청각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장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VR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VR을 통해서 구현되는 가상 세계를 결국은 당시에 메타버스라고 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VR, AR이 XR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전이 되고 있고,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어떤 수집을 하고 생성을 하면서 이런 분석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자라고 하는 디지털 미러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상자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투영되는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이로부터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도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그리고 발전 방향입니다. 이제 그 컨설팅 펌이나 여러 예측 조사 기관들이 메타버스의 어떤 산업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킨지가 발표한 게 조금 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10가지 그 어떤 구성 요소들을 나열을 했는데, 보시면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법 제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작자와 3D 개발 측면, 결국에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용자들도 창작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이용자들이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이런 창작을 통해 가지고 수입을 벌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구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D 개발 측면에서 보면 이게 메타버스가 조금 더 몰입감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다거나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요소로는 이제 정체성. 결국 앞서 말씀드린 아바타와 같이 정체성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아바타에 대한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혹은 인격적 모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내가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격적인 어떤 신뢰의 훼손이라든가 명예의 훼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10번째 구성 요소로 꼽았던 것이 결제 및 수익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창작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 로벅스를 두고 있고, 제페토의 경우에도 잼을 주면서 이 가상 공간에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큰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또 NFT와 관련해서 NFT의 어떤 여러 가지 성격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결제 수단으로 단순히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작품에 대한 원본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제 규율되는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투자 시장만 보더라도 AI가 이제 한참 부각이 됐었던 2016년, 그때 당시에 이제 알파고 충격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 시기보다도 오히려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망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제3의
세계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웹상에서 그러면 어떠한 키워드들이 논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욕망의 발현이다 혹은 아바타를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디지털 지구다 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NFT가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훌륭한 수단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법은 어떻게 가상세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또 가상현실 속에서 디자인 같은 것들이 질서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용어들이 현재 이제 키워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문제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을 대체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규제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다각도의 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상의 규제는 사실은 소관 부처에 따라서 규제 권한들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NFT, 메타버스가 갖는 성격상 재미를 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게임물 규제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나 증권,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금융규제의 적용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금융규제의 대상인가 하는 측면에 논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하는 어떤 창작자 위주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재권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침해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 아바타 메타 휴먼과 관련해서는 아바타에 대한 어떤 성적 추행이나 성적 언동 같은 것들을 현행법상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가. 현행법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성추행의 요소들은 결국엔 구성 요건으로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 행위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아바타에 대한 접촉을 과연 사람에 대한 접촉과 같이 동일시해서 이런 별도의 규정들을, 처벌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의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메타버스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VR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디바이스를 위주로 한 그런 어떤 서비스였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는 조금 더 플랫폼에 가까운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것인지, 그리고 저작권법에서는 이 콘텐츠를 거래 유통하는 경우에는 OSP로서의 책임도 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규제 이슈로 부각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이제 예로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로블록스만 보더라도 유저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발굴을 하게 되고 게임들을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게임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어떤 창작적 그 요소들을 가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래픽을 도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도 굉장히 쉬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도 특징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들을 도용을 해서 게임을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규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통합대안 마련이 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공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발의가 된 법안이 세 가지 유형의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가상융합경제 법안이 있었고, 또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이 있었고, 또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관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 중에 이제 두 개 법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융합경제법인데요. 이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메타버스가 이제 한참 부각이 되기 전에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융합 기술들을 활용해서 가상경제를 꾸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상융합 경제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융합 경제라고 하면 그냥 산업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을 포괄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기기, 서비스, 그리고 가상융합 세계까지도 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이제 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 아마도 굉장히 큰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 주도로 하는 자율 규제를 근거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제 규율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이제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규율을 하고 그 범주 안에서는 자유롭게 서비스나 어떤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자율규제인데요. 그래서 자율규제의 근거에 대한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업진흥법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산업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은 앞서 이제 가상융합 경제 법안보다는 조금 더 규제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를 갖고 있지만 약간의 제약을 걸어두는 특히나 이제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몇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화폐에 대한 개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폐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한국은행법에서 사용하는 화폐 개념 외에는 법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시재산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메타버스 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와의 어떤 약정에 따라서 그 화폐의 발행이라든가 양도, 환전, 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 마련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이 두 법안에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개념 정의인데요. 좌측의 메타버스 산업 법안을 보시면 메타버스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체 환경으로 구성된 가상사회에서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상사회라는 개념이 도출이 되고 또 가상인물 등을 통하여라고 하고 있어서 아바타를 또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기본적으로 어떤 가상의 공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 상품. 그러니까 메타버스 밖에서 서비스를 이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형 무형의 재화 서비스 그리고 그의 복합체라고 해서 메타버스 상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 화폐와 관련해서도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메타버스에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 라고 있어서 화폐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가상융합 경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가상융합 세계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메타버스로 지칭을 하면서 가상융합 서비스로서 융합기술 그리고 기기를 이용하여 가상의 존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구현된 가상의 공간 또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으로 볼 부분 중에 하나는 양쪽 법안에서 다 이제 이용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이용자는 기존의 어떤 일반 인터넷 서비스나 웹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이용을 하는 그런 일반 이용자와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에서의 이용자들은 창작자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산업진흥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산업과 관련된 여러 제재들을 어떤 지원하는 그런 근거 규정들을 만들 텐데 여기서 만약에 이용자의 개념에 창작자의 개념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창작자를 육성하고 그리고 창작자들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들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메타버스 산업법에서 보시면 이용자의 어떤 행동 강령에 대해서 규정을 두면서 메타버스 내의 어떤 행동 강령을 이용자 스스로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어떤 규제가 될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완화된 형식으로 지금 통합 대안이 마련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자율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두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율 규제를 하면서 이 자율 규제 단체가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조의 자율 규제 단체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32조에서는 감독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규제라고 하면 완전히 협단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놔두는 그런 완전한 자율규제 형태도 있는가 하면 일정 부분 자율규제가 마련하는 그런 어떤 원칙이나 어떤 규칙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여를 일정 부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32조에 보시면 가기부 장관이 그런 자율규제 단체가 업무의 실시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자율규제 직규나 절차의 변경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이 선제적 규제 혁신 방안 이게 사실은 이 과업이 추진이 될 때는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 개선 로드맵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들을 여러 케이스에 적용들을 해왔는데요. 로드맵이라고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결국에 미래 예측적으로 이 해당 기술, 해당 서비스가 향후에 어떠한 형태로 발전하고 어떤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보고 그러면 그런 예측에 기반을 해서 그 단계별로 어떠한 규제 개선 과제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가 명료하게 기술 로드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레벨 3부터는 레벨 3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레벨 4와 5로 가게 되면 이제 운전자의 어떤 조향 장치에 대한 조정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책임의 문제들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어떠한 규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명료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현재 이제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서비스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관점은 사실 로드맵을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위주의 자율차라든가 수소 전기차라든가 이제 다른 전략들과는 다르게 사실 로드맵 방식을 적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이런 규제 개선 과제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개선 과제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래 예측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어떤 규범적인 기준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또 그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신설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규제들,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이 전통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제 발표가 될 그 규제 혁신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버전 1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선제적 규제 개선 로드맵을 이제 VR, AR 분야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VR, AR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오감형 그리고 전신형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 시나리오별로 개선해야 되는 과제를 매칭하는 형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VR, AR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전통 규제하고의 어떤 충돌 지점은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았고, 디바이스 위주의 어떤 규율이라든가 규범들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여러 현재의 전통 규제 영역에서 충돌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담기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 현황들을 보시면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VR, AR, 로봇, 인공지능, 자율운항 선박, 자율주행차 2.0.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디바이스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만 좀 서비스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 예측 시나리오 그리지 않고 규제 개선 과제들을 발굴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안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범분야 공통 적용 과제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제 마련입니다. 메타버스가 어쨌든 융복합적인 특성을 갖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요소들이 각 부처로 규제 관할이 나눠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서 산업진흥 측면에서의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진흥법제에 대한 마련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안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진흥법안 국회 계류 중인 논의 중인 그 법안을 지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산업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 전문가 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 기반 조성, 그리고 또 자율규제와 임시규제 제도 마련, 이용자 보호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규제 체계 마련 및 이행입니다. 이 내용도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리고 서비스 위주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 그런 신산업 분야에서는 적시에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용자 주도를 하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의 이제 포지티브 형태의 그런 규제 방식보다는 좀 더 네거티브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는 자율 규제 방식을 도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측면에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내려보자면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 사업자 스스로 행위를 규제하고 준수하는 것으로서 자기 책임 원칙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느 정도 이 자율규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자율규제 단체 입장에서는 또 기업들의 니즈들을 반영을 해서 적절한 그런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운영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명칭을 쉬운 명칭을 사용해서는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취소에 대한 규정들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임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임시 기준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 법안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특정 서비스나 기술을 개발하고 이것을 이제 시장에 출시하려고 했을 때 관련 법령이 없거나 아니면 불합리하거나 아니면은 모호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실증 특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임시 시장에 바로 출시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특례 같은 경우에는 실증 특례 기간을 거쳐서 어떤 안전성을 인정을 받게 되면 바로 임시 허가의 의제를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이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부여받은 그런 안건들의 경우에는 이 행정부에서 법령 정비에 대한 노력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력 의무라고 한 이유는 어떤 행정부의 결정한 부분을 입법을 하는 그런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은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령 정비를 반드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고 법령 정비를 법령 정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인데요. 임시 기준은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임시 기준 같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결국에는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혹은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임시 기준 제도는 자율규제 단체라든가 혹은 개별 그 기업이 정부 부처에 어떤 이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접근이 가능하고, 오히려 샌드박스처럼 실증 특례 기간이나 임시허가 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하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금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과기부 장관이 해당 임시 기준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관련 소관 부처에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임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관 부처에서 저희가 마련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과기부 장관이 가져와서 과기부를 통해서 임시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관부처와 관련된 기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소관부처가 해당되는 그런 임시 기준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고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규제 개선 건의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원스톱 통합 창구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안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아무래도 뭐 콘텐츠와 관련된 것은 문체부가 관련이 있고 또 메타버스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가 소관을 하고 있고 또 NFT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문체부라든가 혹은 금융위 쪽에서도 관련된 규율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부처의 이제 지원 사업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 창구를 마련하는 부분들을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된 그런 창구를 통해서 단순히 이제 정책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행정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서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두는 것을 안건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초고주파 수대역 전자파 적합성 기준 정비인데요. 현재 이제 6GHz 이상 대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현재 지금 마련을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준 제정 기구가 IEC 산하의 CSPR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논의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50년 25년 이후에 이와 관련된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현재 그 전파법 시행 영상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섯 번째로는 공간정보 해상도 공개기준 규제 추가 완화입니다. 2021년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해상도 공개 기준을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위성 영상에 한해서 4m에서 이제 1.5m로 완화를 했었는데요. 현재 이 안건은 지금 현재 그 위성 영상을 완화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항공 사진이라든가 삼차원 정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상도를 이러한 영상 공간 정보들에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해상도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건이고요. 실제로 이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이제 상업적인 활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가상 공간 구축을 하는데 공간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는 할 텐데요. 일정 부분 국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보안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에 의해서는 이제 재배포가 금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어떤 별도의 허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허락을 내리는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국외 반출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공간정보 활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하는 것을 이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간정보기본법에 보시면 공간정보의 복제나 판매에 있어서 어떤 보안관리 규정상의 공개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거나 혹은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어떤 공간정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제약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심사의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에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인 영상 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마련인데요. 지금 이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아마 국회 최종 본회의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과가 유력시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원칙이 있죠. 그래서 사전 동의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동의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동의를 통해서 활용할 정보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제3자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제3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를 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동하면서 수집하면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법안에 포함된 내용들을 보면 이 사전 원칙에 대해서 약간 옵트화 방식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표시가 나면서 이제 그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동형의 영상정보 처리 기교에도 이런 촬영 사실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한해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촬영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형태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무래도 활동 정보라든가 생체 정보라든가 이런 헤드마운트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온라인에서 수집하는 정보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생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태 정보 같은 것들은 일정 부분 민감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러한 여러 정보들을 과연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또 그런 처리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을 안건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민감정보와 관련돼서는 법에서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재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위임된 것은 이제 유전 정보라든가 혹은 범죄 경력 자료, 그리고 걔네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3호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혹은 수집이 되는 그런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감 정보로서 어떤 규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적 해석 기준들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들고 또 어떤 가구를 배치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가상 공간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구현을 하려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비스마다 지향점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현실 세계를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 서비스들도 있고, 또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실과 조금 더 동떨어져서 어떤 가상적인 공간을 구축을 하려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현실을 유사하게 구축을 하려다 보면 여기에 이제 도용 정보라든가 속성 정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것들을 가져오다 보면 현실 세계에 있는 저작권의 침해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됐을 때는 일정 부분 그 현실 세계의 저작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골프 지원 사건이라고 해서 그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보면 골프존에서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는 골프 코스들, 골프장의 골프 코스들을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했을 때 이것이 오프라인상의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물 침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실에 있는 어떤 저작물들을 디지털 세계에 구현을 했을 때 저작물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해석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침해 방지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현재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경 간 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입니다. 지재권 영역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저작권이나 특허 같은 경우에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소송 관할이나 중거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베른 협약 같은 경우에는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보호의 어떤 유인이 있는 그런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보호국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사법 규정에 보면 제44조에서 지재권의 경우에는 침해지법에 근거한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어떤 소송 관할과 중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침해 행위가 일어나다 보면 일정 부분 지재권이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부정 경쟁 행위로 규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영업비밀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국제 협약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우리 국민의 어떤 보호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 글로벌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주의를 좀 예외를 확장을 해서 해외에서 일어난 침해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에서는 국내 관할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들을 안건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안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윤리 원칙 확산인데요. 작년 이제 1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개발자라든가 운영자라든가 이용자들이 스스로 자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윤리 원칙들을 수립을 했고요. 이미 작년에 이제 수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윤리 원칙들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안건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영역별로 세부 윤리들을 개발을 하고 보급하는 부분들이 향후 추진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 활용 측면에서는 영문본 제작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학생이나 청년 군인과 같이 다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 마련입니다. 메타버스의 이용자들은 다른 일반적인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자들보다 현저히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적절한 콘텐츠, 유해 콘텐츠 등이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통위 차원에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현재 안건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에 있어서 어떤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참여자들의 어떤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바타에 대한 어떤 성적 추행 관련 제도 정비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서비스들을 통해 가지고 아바타에 대한 어떤 성적 추행이라든가 성적 원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면 제페토에서 11살 여성에게
38살의 남성이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을 시도를 하다가 처벌이 어려워서 사실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경우 호라이즌 서비스에서 성희롱 차단을 위해서 아바타 간격을 띄는 그런 거리 유지 기능을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아바타에 대한 가상자에 대해서도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권고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몇 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현재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성폭력 처벌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중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성적 욕망이나 수침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요건들에 해당이 될 상황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에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란 행위를 별도로 규율을 하자라고 하는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실제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 접촉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유사한 가상 공간에서의 음란 행위를 규율을 하는 것인데요. 규정들을 보시면 제1항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을 정의를 공간에서 이제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어떠한 행위들을 규율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해서 생성한 가상인물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두면서 어떤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 차단을 하도록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차별 없는 포용적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보시면 그런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라든가 아니면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상의 어떤 접근성 그 품질 인증 제도라든가 또는 재능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 금지 같은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게 지능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관련된 별도의 이런 제도 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안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정보 기본법에 보시면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보보안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면서 그런 해킹에 대한 시도들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의 어떤 정보 유용 탈취 등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보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안건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터테인먼트 문화 산업인데요. 게임하고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게임인지 게임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게임 규제에 포함이 되게 되면, 게임물에 해당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게임물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을 때 항상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행성의 게임에 대해서는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거래하는 로벅스라든가 잼 같은 그런 가상자산들이 사실은 게임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P2P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아니죠. 이제 P2E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게임으로 보지 않고 규율을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안건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물의 정의를 보시면 여가 선용이라든가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영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게임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는 대부분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서비스들도 상호작용이 특징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게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강목의 경우에는 게임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도 메타버스는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고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남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P2E 같은 경우에는 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서 금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현실 세계의 저작물들을 이제 일일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가상 공간을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권리 처리가 된 권리가 만료된 저작물이라든가 공공 저작물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지원에 관해서 안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격 표지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 도입인데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가 됐던 퍼블리시티 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현재 이제 퍼블리시티 건 보호와 유사한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어떤 성명과 초상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갖는 한계는 이 부정경쟁 행위로서 규율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여야 되는 요건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업자가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유명인이 자신의 어떤 그 초상이나 혹은 어떤 성명, 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가 됐을 때 재산권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인 권리로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에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초상 등의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계류 중이고 이 퍼블리시티 건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등 재산권이라고 규율을 하고 있고요.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초상등 재산권을 일시내 전속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퍼블리시티권 초상등 재산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격적 표지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권이 갖는 그런 특징인 일신의 전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 권리의 성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규정은 부경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는 교육 분야가 있는데요. 교육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설 완화와 관련된 안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또 사내대학 형태의 시설이 있고요. 또 원격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시설보다는 원격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어떤 교사를 확보해야 되는 면적에 있어서의 규정이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제 메타버스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격 교육 시설처럼 있는 교육 시설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시설 요건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내용이 현재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들이고요. 또 이것은 이제 학교 시설과 관련된 규정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안건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제 VR, AR과 관련돼서 교육 분야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안내 공문이라든가 가이드라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안내 공문을 통해서 이제 VR, AR 사용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좀 사용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고, 이게 실제 교육 분야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굉장히 제약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이제 발표가 되는 가이드라인들도 대부분 안전을 위한 내용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교통 분야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조향장치도 필요 없고 운전자도 필요 없는 것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이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이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창을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이 차량 유리창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시광선 투과율에 대해서 최저 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는 기술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안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동형 처리기기죠. 그래서 AR 글래스 같은 것을 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현재 이제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장착하고 거치하는 형태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 AR 글래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정보 표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착 거치 착용의 경우에도 해당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안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차량용 AR HUD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영상 표시 장치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 기준 마련이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거래 유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상표법상의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 일정 부분 열거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 실물을 판매하는 경우의 상표 침해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는데, 이것을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을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 유통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표의 사용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메타버스 상에서의 어떤 상표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상표 침해로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어떤 상표 제도에 대해서 정비하는 측면의 안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판례를 보시면 실제 존재하는 이제 오프라인상의 험비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게임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 해당 소송에서는 상표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법상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상표 침해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상표의 사용행위가 기존에는 적용되기 어려웠던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바타용 의류라든가 아이템 등 여러 가지들이 창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재권 보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안건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 분야입니다. NFT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상 토큰, NFT, 이게 조금 해석이 되는 게 다르고 쓰이는 영역에 따라서 성격도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금융의 스탠스는 이게 투자 목적이나 결제 수단을 쓸 경우에는 금융규제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규제를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런 NFT를 조금 우려를 생각을 해서 추후에 이제 규제가 될까 우려를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토큰보다는 실제로 현금의 형태로 거래를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성격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런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부분들이 안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융거래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어떤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 조세 회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의 규율이 있기 때문에 현재 NFT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 부문에서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VR, AR 장비와 관련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 중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그다음에 이제 영내 사용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좀 많은 주제들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초반에는 메타버스 산업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산업진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어떤 선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안건들,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더욱더 부각될 여지가 있는 유망한 산업이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규제 이슈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개선 방안들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